예, 계속해서 퍼머넌 인컴 하이포테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퍼머넌 하이포테시스나 LCM 같은 경우 이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왜 현실에서는 PIH나 LCM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 올해 5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뭐 저는 그 가운데 딱 한 번 처음에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받았었는데요.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소비 패턴의 변화가 사람마다 가게마다 다르게 나타났었을 거예요. 어떤 가구는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모두 다 소비에 사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의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 소비에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재난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소멸되기도 하니까 그 재난지원금을 다 사용은 하지만 다른 자신의 어떤 소비, 자신의 소득, 자신이 일을 해서 창출한 소득이 그 소득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PIH나 LCM은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이론을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PIH나 LCM이 실제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PIH나 LCM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PIH나 LCM이 어떤 그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이론은 기본적으로 매우 엄격한 가정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가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미래 소득으로부터 일부를 내가 가지고 와서 현재 소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PIH든 LCM이든.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평생 소득이거나 평균 소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에 내가 굉장히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을 받거나 차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빌리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거나 거의 빌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엄격한 가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입과 관련한 이자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차입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아,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겠죠. 그래서 LCM의 경우 젊었을 때 돈을 빌려서 쓰고 borrowing 이제 한참 그 일을 할 때에는 저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신이 저축한 것을 소비하는 디세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런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젊었을 때 과연 빌리는 것이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borrowing constraint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 제약이라고 하고요. 차입 제약은 얼마 이상 빌리지 못하거나 혹은 빌릴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통 borrowing constraint라고 하는데 대체로는 일정 금액 이상 빌리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혀 빌리지 못하거나 일정 금액에는 제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빌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자유롭게 빌려 쓰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죠. PIH나 LCM에서는 시장 이자율로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이제 자유롭고
이러한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PIH와 LCM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차입에 따른 제약 혹은 대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차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왜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가져오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모두 오늘의 소비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만일 현재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면 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든가 어떻게든 소득을 조금 지원해 준다면 지원받은 소득을 그대로 소비로 연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오고 싶었었는데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었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 자, 이게 바로 가로축이 오늘의 소비고요. 세로축이 미래의 소비입니다. 혹은 뭐 오늘 내일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뭐 이건 이제 젊었을 때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이건 뭐 나이가 들었을 때 올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의 소득은 현재 Y1만큼 발생하고 미래의 Y2만큼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차이를 뒀고 현재 소득은 굉장히 낮고 미래 소득은 굉장히 높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용이하다면 그 다음에 같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고 혹은 빌려줄 수 있다면 예산 제약은 기간 간 예산 제약은 오늘과 내일 사이의 예산 제약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제약이 뭘 의미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자율이 R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건 이자율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1달러를 빌리면 미래에 내일 1 플러스 R 달러를 갚아야 돼요. 1달러를 빌리면 이제 1 플러스 R 달러만큼을 미래에 상환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1달러만큼을 저축한다면 미래에 1 플러스 R 달러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Y1에서 출발해서 이게 지금 현재의 소득이니까요. Y1에서 출발해서 1달러만큼을 저축한다면 제 현재 소득은 Y1-1이 될 거고요. 1달러만큼을 저축했으니까 그럼 미래에 가서는 미래의 소득은 얼마가 되냐면 Y2 플러스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 1 플러스 R 달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한 이쯤 되겠죠. 뭐 이쯤이라고 표시합시다. 그러면 가로축을 따라서 1달러만큼 내가 저축을 하면 세로축을 따라서 정확히 1 플러스 R 달러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각형 붉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점에서 제가 이 점으로 이동한 거예요. 가로축을 따라서 1달러만큼 저축을 했고 세로축을 따라서는 1 플러스 R 달러만큼 제가 미래의 소득이 증가하는 거겠죠. 1달러 저축했고 이자율이 R이니까 1 플러스 R을 제가 1년 뒤에 미래에 1년이 아니고 미래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기울기는 가로축의 증가분분의 세로축의 증가분이니까 가로축은 1달러만큼 줄어들었으니까요. 마이너스 1이 되고 세로축은 1 플러스 R만큼 늘어났으니까 1 플러스 R이 되어서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R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선이라고 부르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1 플러스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이자율이 뭐 절대값으로 보통 우리가 표현하니까 시장의 이자율이 R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혹은 미래의 소비 사이의 교환 비율 혹은 오늘 1달러를 저축했을 때 미래에 제가 1 플러스 R 달러만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오늘의 소비 한 단위를 미래로 보냈을 때 얼마만큼을 돌려받게 될까? 정확히 이자율만큼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제 1 플러스 R이 되고요. 절대값으로. 이제 반대로
저축하는 경우는 좀 쉬우니까 빌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빌리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빌리는 경우입니다. 출발점은 여기에요. 제 소득은 현재 Y1, 미래 Y2니까 여기에서 저축을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현재 소득이 굉장히 적어요. 미래 소득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축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저축보다는 차입을 통해서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차입을 해야 될 텐데 미래 소득이 for sure Y2만큼 발생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모든 금융기관도 알고 있어요. 이건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Y2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Y2를 담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빌려서 갚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추적해서 Y2의 일부를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차입을 한다면 1달러만큼을 차입을 한다면 현재의 소득 혹은 현재의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차입하기 전에는 Y1만큼이었는데 차입을 하게 되면 차입한 만큼 소비를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달러만큼을 제가 더 빌리면 현재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Y1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달러만큼을 미래 소득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금융기관은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해서 저한테 1달러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 이자율은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똑같이 R과 R로 동일하니까 제가 미래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1 플러스 R이 될 거고요. 그러면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제 소비는 Y2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되겠죠. 이건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1달러만큼을 빌리면 제 미래의 소비 여력은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Y2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R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 점에서 출발해서 뭐죠? 사우스 이스트 방향으로 이 오른쪽 아랫 방향으로 내려가는 예산선의 기울기도 똑같이 1 플러스 R 절대값으로 1 플러스 R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을 따라서 1만큼 내가 차입을 하게 되면 세로축을 따라서 1 플러스 R만큼 줄어드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1달러만큼 내가 차입을 하게 되면 미래에 1 플러스 R만큼을 상환해야 되니까 이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미래의 소비가. 그래서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이자율 R로 동일하다면 예산선은 이 부존점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점, 저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제 부존점인데 인다우먼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부존점을 중심으로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같다면 이쪽 방향으로도 기울기가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직선의 형태의 예산 제약을 갖게 됩니다. 더 많이 빌리면 더 많이 빌릴수록 더 많이 미래에 상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산 제약하에서 나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점은 어디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점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보면 바로 여기가 될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점을 선택하는 것이 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현재 C1만큼을 소비하고 미래의 C2만큼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점에 제가 도달할 수 있어요. 제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여기인데 제 출발점은 여기이지만 이 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C1만큼을 현재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소비할 수는 없어요. 현재 소득이 Y1밖에 되지 않아서 당연히 차입을 하면 되겠죠. 이만큼을 빌리는 거예요. B라고 쓰겠습니다. B만큼을 빌려요. 그러면 미래에 얼마만큼을 상환하면 되냐면 1 플러스 R의 B만큼을 미래에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나의 소비는 어떻게 되냐면 Y2에서 1 플러스 R 곱하기 B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뺀 C2를 소비할 수 있어요. 정확히 이 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산선의 기울기는 정확히 1 플러스 R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으로 가는 건데 가로축의 변화분이 정확히 B와 같고요. 세로축의 변화분은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니까 이 높이는 정확히 1 플러스 R의 B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정확히 1 플러스 R의 B만큼을 미래에 상환하면 우리는 C2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B만큼을 차입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은 큰 차이가 있죠. Y1은 상대적으로 적고 Y2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비슷하게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일정 금액을 차입하고 미래에 가서는 자신의 소득 중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컨섬션 스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스무드하지 않지만 컨섬션은 스무드하게 만들 수 있겠죠.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1 플러스 R로 일정할 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라든가 LCM 같은 이론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만일 저축할 때의 이자율은 1 플러스 R로 동일한데 차입을 할 때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앞의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에서 저축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예산선 따라서 1 플러스 R이니까요. 만약에 이 점에서 차입을 할 때 이자율이 더 이상 R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 R은 한 4%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차입을 할 때 한 20%의 이자율 혹은 30%의 이자율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면 기울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것은 내가 똑같이 1달러를 빌렸을 때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죠.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점으로 가는 건데, 내가 정확히 1달러를 오늘 빌리고 싶어요. 1달러만큼을 빌리면 미래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달라질까? 지금 이 경우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1 플러스 R 달러가 될 거고요. 만약에 똑같이 1달러를 빌렸는데 미래에 내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1달러를 빌렸는데 내가 미래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더 커졌다. 이자율이 20%, 30%씩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요. 똑같이 1달러를 빌리는 거니까 여기 아래 어딘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1달러니까요. 이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1달러를 빌려요. 그런데 미래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더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1 플러스 R 프라임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1달러를 빌렸지만 이자율이 낮을 때는 이만큼만 상환하면 되지만 이자율이 높아지면 더 많이 상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다우먼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존점. 그러니까 부존점에서 똑같이 출발하지만 이자율이 상승하면 더 가파른 예산선, 기울기가 더 가파른 예산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할 때는 1 플러스 R의 이자율이 적용이 되지만 내가 빌릴 때는 이거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때 예산선이 더 이상 이렇게 가지 않고요. 더 가팔라지겠죠. 이렇게. 이런 예산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빌릴 때에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그러면 이제 예산선은 여기 붉은색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릴 때의 이자율은 여전히 1 플러스 R이지만 저축할 때 빌릴 때의 이자율은 이거보다 훨씬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출 이자율이 매우 높을 때,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매우 높을 때.
자,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더 이상 이 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저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과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예를 들면 4%로 같을 때 이 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빌리지 않고서는 이 점으로 갈 수가 없는데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 빌리지 않고서는 이쪽으로 자신의 현재 소득인 Y1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빌려야 되는데 빌릴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되면 더 이상 예산선은 이런 형태를 갖지 않습니다. 이건 4%일 때 예산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면 예산선은 더 가팔라져서 이제 새로운 예산선은 이 붉은색 직선과 같습니다. 이 예산선의 바깥에 있는 점들은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점들은 더 이상 선택 불가능한 점입니다. 어테인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나의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아무리 그려봐도 접하는 점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냐면 꺾이는 점, 이 킹크에서 만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킹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자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이 그림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고요. 이자 조금 빌려서 내가 오늘 소비를 더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뭐 캐피탈 회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조금 빌려서 오늘 소비를 더 하고 싶은데 뭐 빌릴 수는 있습니다. 뭐 한 10만 원 빌릴 수도 있고 100만 원 빌릴 수도 있는데 다음 달에 가서 내년에 가서 미래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킹크, 보통 예산선이 꺾이는 이 꺾이는 부분을 킹크라고 합니다. 킹크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소비를 조금 늘리겠다고 미래 소득을 엄청나게 희생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출 이자율이 매우 높을 때 합리적인 선택은 여기가 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소득을 다 소비하고 미래에 가서는 미래의 소득을 다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현재에는 현재 소득을 다 소비하고요. 미래에 가서는 미래 소득을 다 소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혹은 저는 뭐가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똑같아서 이 점을 선택하는 것이 저한테는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현재 이 베스트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는 오늘 어떻게든 미래 소득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오늘 소비를 조금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능하다면 PIH나 LCM이 적용되는 사람인데 컨섬션 스무딩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불가피하게 컨섬션 스무딩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PIH나 LCM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저는 LCM과 PIH를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인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컨섬션 스무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차입제약 혹은 빌릴 때 매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컨섬션 스무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베스트는 컨섬션 스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만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현재 소득을 조금 보전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조세 제도도 뭐 좋습니다. 현재의 소득을 좀 지원해 주고요. 미래에 텍스를 걷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소득 지원.
자, 이제 이러한 사람에게 현재 소득을 조금 늘려줬습니다. 혹은 뭐 대박 보너스 이런 거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뭐 보너스를 받게 됐다든가, 혹은 뭐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든가, 여하튼 현재 소득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G만큼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보너스여도 좋고 뭐 정부의 지원금도 좋습니다. G만큼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제 인다우먼트가 달라지겠죠. 이 그림 생각하시기 전에 우선 인다우먼트가 달라졌다는 것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점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지원금이라든가 소득의 증가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의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Y1, Y2였었어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저는 어쩔 수 없이 Y1을 현재 소비해야 되고 몽땅 Y2를 미래에 몽땅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 G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저의 부존점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현재의 소득은 Y1 플러스 G가 될 거고요. 이게 현재의 소득이고 미래의 소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새로운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먼저 보시고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부존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전히 빌릴 때의 이자율은 높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내가 저축을 한다면 1 플러스 R의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자율 R이 적용이 되어서 여기에서 저축을 한다면 저는 이러한 예산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평행하겠죠. 1 플러스 R이니까 평행한 예산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현재 소득 Y1 플러스 G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자율은 높은 거예요. 이자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돼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사람의 지금 예산 제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했을 뿐이에요. 이자율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터치하는 어떤 점을 소비점으로 선택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잘 그려봐도 이런 데서 이렇게 탄젠트하지 않아요.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만나는 점을 잘 찾아봤더니 만나는 점이 여전히 킹크인 거예요. 여전히 킹크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림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만 남겨놓죠. 여전히 이 사람은 이 킹크에서 소비를 합니다. 자, 이 점을 선택한다는 것까지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재 소득이 Y1 플러스 G로 증가했어요. 이걸 다 몽땅 소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소득이 Y2입니다. 변하지 않았죠. 이것도 그냥 몽땅 미래에 소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터시스나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소득이 아니라 평균 소득이거나 Y1, Y2의 평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Y1 플러스 Y2의 2분의 1. 이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PIH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 중요한 건 Y1 플러스 Y2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현재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컨섬션 스무딩을 한다면 대체로 뭐 이거나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평생 소득의 절반을 현재에 소비하고 평생 소득의 나머지 절반을 미래에 소비하거나 평균 소득을 현재 소비하고 평균 소득을 미래에 소비하는 의사결정을 이 사람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차입 제약, 빌릴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소득이 G만큼 늘어났을 때 이걸 일부는 미래로 보내고 일부는 현재에 소비하고 이러한 소비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늘어난 소득의 증가분 G를 모두 다 현재에 소비해 버린다는 것이죠. 소득 증가분 G를 현재에 모두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 사람이 현재 소비가 C1이라는 것만 알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잖아요.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득은 관찰할 수 없잖아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 소득을 알겠어요? 여러분도 미래 소득 모르잖아요. 설문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소비 알고 있고 현재 소득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의 어떤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가 나타났다면 이거 다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늘어난 소득을 모두 다 현재에 소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 이 사람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나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에서 예상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은 뭐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인터템포럴해요. 인터템포럴하다는 얘기는 오늘 소득만 가지고 오늘의 소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득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소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늘어난 소득을 다 소비해 버렸다는 얘기는 아마도 제가 지금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미래의 소득의 일부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나 LCM이 성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차입 제약이나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늘어난 소득을 현재 모두 소비로 연결한 것이다. 애초에 이 사람은 현재의 소비를 더 늘리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미래 소득으로부터 끌고 와서.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재에 늘어난 소득을 몽땅 현재에 소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차입 제약 혹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부분은 승수효과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에 대한 간단한 커멘트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승수효과는 이건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면 조금 재미있는 이슈들이어서 제가 가능한 휘리릭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이 포텐셜 GDP뿐만 아니라 GDP 갭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비 지출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앞서 봤던 IS 커브를 만들 때의 소비 지출은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었죠. 근데 하지만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소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나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성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현재의 소비로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소비도 make sense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x를 0이라고 가정했던 것이고요. x가 현재의 소득 수준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개인의 소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계화된 경제 전체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소비는 개인의 소득에 디펜드할 거고요. 경제 전체의 소비는 경제 전체의 소득에 디펜드하겠죠.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합에 디펜드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3초만 생각하면 그게 GDP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는 조금 다른 지표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그냥 실제 GDP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YT라고 쓰지 않고 조금 복잡하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쓰면 이게 나중에 식을 전개할 때 굉장히 간단해져서 그런 거예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GDP 갭 곱하기 포텐셜 GDP가
얼마만큼 GDP가 이탈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값은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포텐셜 GDP의 2%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텐셜 GDP의 2%면 이게 얼마만큼 추가로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변화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갭이 변화율이라고 하면 GDP 갭 곱하기 포텐셜 GDP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변화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텐셜 GDP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로축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바로 YT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바로 YT 바예요. 근데 이 차이를 퍼센트로 쓴 게 YT 해시고 GDP 갭이고 이 차이를 금액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거라는 거죠. 이거 금액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길이가 바로 정확히 YT 마이너스 YT 바가 이게 바로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YT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레벨,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식을 나중에 전개했을 때 IS 커브를 도출할 때 굉장히 편해져서 그런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포텐셜 GDP로 나누어주면 이제 새로운 텀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가 단순히 컨섬션 샥, 프리퍼런스 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일정 비율도 있지만 프리퍼런스 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라서 GDP 갭은 이제 경기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소비가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더 과열될 거예요. 그 효과를 우리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리세션으로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다시 리세션으로 더 깊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뭐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기억하지 못할 때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리세션이 왔어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체로 프리퍼런스 샥에 의해서 촉발이 됐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뭐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했던 다양한 경제 활동들의 상당 부분이 제약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프리퍼런스 샥,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거티브 샥이 왔고 소비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GDP가 포텐셜 GDP 아래쪽으로 떨어졌겠죠. 이렇게 프리퍼런스 샥으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충격만 왔었더라면 충격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충격 이후의 경제 모습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GDP 갭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GDP 갭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소비가 더 떨어지는 것이죠. 프리퍼런스 샥에만 영향을 받았었더라면 GDP 갭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GDP 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떨어진 GDP 갭이 소비에도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는 더 많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차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시차는 T기의 현상이 T 플러스 1기에 영향을 미치고 뭐 T기의 현상이 T 플러스 2기에 영향을 미치고 혹은 과거에 T-1기나 T-2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T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이제 렉을 두고 타임 렉이죠. 렉을 두고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T 시점이잖아요. 동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간에. 그래서 실제로 컨섬션이 떨어졌는데 컨섬션의 감소로 인해 소비 지출의 감소로 인해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리세션 효과가 다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X가 0이 아니라 GDP 갭이 이제 컨섬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경기 변동이요. 이게 더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소비 지출이. 그리고 나서 회복됩니다. 이게 이제 X가 0보다 클 때의 효과겠죠. 그러니까 GDP 갭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더라면 순수하게 프리퍼런스 샥에 의해서만 소비가 감소하고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GDP 갭에도 그러니까 실제 GDP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다면 그 리세션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소비가 감소해요. 그러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소비는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실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소비가 더 떨어지겠죠. 소비가 더 떨어지면 당연히 GDP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GDP 갭은 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비는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수 효과 때문에 없었을 때의 경기 변동의 크기보다 승수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경기 변동의 크기는 더 증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폭시키는 거예요.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IS 커브를 한번 도출해 볼 텐데요. 제가 복잡하진 않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뭐 대외 부문 이렇게 다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죠. C, T는 편의상 빨리 쓰는데 T가 있으면 조금 불편해요. T는 다 T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G, X, M이고요. C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C는 AC, 그 다음에 Preference Shock, X에 GDP 갭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I는 뭐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Y 바가 Potential GDP예요. 다 이런 상수항을 제외하고는 다 T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수출은 포텐셜 GDP 대비 수출은 AX 수출 충격, 그 다음에 수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 양변을 이제 Y 바로 나눠보죠. 포텐셜 GDP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다 대입을 하면 어차피 이제 다 대입할 거니까 상수항만 한번 보세요. 상수항만 이렇게 쭉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서 마지막에 AM을 빼면 됩니다. AC 더하기 쭉 더해서 AX 마이너스 AM이 될 것이고, 다 대입하고 나면 물론 이제 왼쪽은 여기다 써보죠. Y 나누기 Y 바가 될 것이고, 다 대입한 다음에 A들만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샥들만 한번 모아놓으면 C, I 해서 AX까지 EX까지 그 다음에 엡실론의 M.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전과 마찬가지로 총수요 충격 엡실론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 요거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B에 R, T 마이너스 R 바 남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얘도 남습니다. 플러스 X에 YT 햇이 남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 성질이 달라지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스테디 스테이트, 뭐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 다 마찬가지긴 한데 무슨 말을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장기 균형 상태, 롱런 이퀄리브리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총수요 충격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엡실론 t는 제로여야 되고, 그 다음에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GDP 갭 당연히 0이어야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식을 YT 나누기 YT 바는 A를 다 더해 놓은 거, 사실은 이제 얘네들이 1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
b의 rt 마이너스 r바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yt 해시 될 거예요. 여기에서 총수요 충격 없으니까 제로, 이자율 같으니까 제로, 장기 균형 상태니까 GDP 갭은 당연히 제로여야 되겠죠. 제로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YT는 포텐셜 GDP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A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결국은 1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들을 다 더해놓은 것이 1이라는 걸 장기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YT 바는 1이 있겠죠. 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 그 다음에 이자율 갭, 그 다음에 X, YT head. 얘가 이제 승수 효과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하나의 텀이 된 거예요. 소비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양변에서 1을 빼주는 거예요. 양변에서 1을 빼면 얘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YT 나누기 potential GDP 마이너스 1은 이게 바로 YT head과 같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써보죠. 총수요 충격 B의 RT, R바는 X의 YT hea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수 효과가 없었을 때는 이걸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 여기에서 끝나버리지만 이제 승수 효과가 들어오게 되면 이 텀이 살아남겠죠.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를 이렇게 넘겨서 정리를 하면 1-x의 GDP 갭, 총수요 충격과 이자율 갭이 남고요. 양변을 마지막으로 1-x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1-x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하면 우리가 얻은 결과는 YT 햇은 1-x의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1-x의 B, RT, R 바가 되겠죠. 근데 이제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를 보여주는 x라고 하는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x는 1보다 큰 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1-x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값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0.5라고 하면 1-x도 0과 1 사이의 값이 될 테니까. 근데 0과 1 사이의 값이 지금 분모에 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1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1-x는 1보다 큰 값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2를 곱한 거, 1/1-x를 곱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IS 컵은 멀티플라이어가 있는 IS 컵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x의 2를 총수요 충격에도 곱한 거고요. 1/1-x를 여기 b에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보다 큰 값을 b에다가 곱한 것입니다.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존재하면 사실상 IS 커브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1보다 큰 값을 곱했단 말이에요. 근데 IS 커브의 기울기는 1/b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수가 이 값의 역수가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b 값이 커진다는 것은 기울기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기울기가 더 b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GDP 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이자율이 변했을 때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했을 때 B의 값이 크다는 것은 GDP 갭이 그만큼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보다 큰 값을 곱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승수 효과로 인해서 똑같이 1%포인트만큼 이자율 갭이 발생했을 때 승수 효과가 없었을 때보다 GDP 갭의 반응 정도는 더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이제 역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기울기는 사실상 더 완만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승수 효과가 존재할 때는 존재하지 않을 때의 기울기가 이랬다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완만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다시 한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출한 IS 커브는 이렇게 1/1-x가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1/1-x는 1보다 큰 값이겠죠.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이 GDP 갭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 이제 IS 커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가 0이었었더라면 이런 형태, x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1/1-x를 곱해주는 거니까 1/1-x는 x가 2분의 1일 때 이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의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IS 커브에. 그래서 승수 효과가 존재하면 똑같은 총수요 충격이 왔을 때 GDP 갭의 반응은 2배가 되고, 똑같이 이자율 갭이 1%포인트 발생했을 때 IS 커브를 통해서 나타나는 GDP 갭은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 값이 2니까요. 그렇죠? x가 2분의 1일 때. 통상적으로 x는 한 대략 뭐 한 0.2, 0.3 그 정도의 값을 이제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x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될 때 민간 소비 지출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아까 x였었죠. 그래서 이제 승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뉴스라든가 무슨 뭐 미디어라든가 경제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어떤 뭐 충격이 발생할 때 최근 들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충격들은 뭐 팬데믹도 그렇긴 하지만 요소수가 한 주 전인가요? 2주 전에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디젤 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소수가라는 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 요소수를 거의 98%인가요? 거의 전량 중국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여하튼 요소수 같은 충격이나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요. 과연 지금 최근 들어서 한 20년, 30년 사이에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은 없었을 정도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실현되고 있어요. 한국도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지금 연말이니까 다음 달 가면 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외 부문에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자재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외 부문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국내 물가에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유럽 지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 부문, 그러니까 원자재에 관련된 충격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워낙 이제 뭐 경제 규모가 크니까 국가 규모도 크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은 국내 경제에서 기인하는 게 조금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여하튼 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이 왔습니다. 뭐 충격이 왔어요. 그게 선호 충격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즉각적으로 GDP 갭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충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제가 갑작스럽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되고, 그 소비가 이제 사실상 되게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뭐 경제학자가 쓸만한 표현은 아니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선호 충격이 될 수도 있고, 프리퍼런스 샥일 수도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인해서 경제가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가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리세션으로 빠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여하튼 갑작스럽게 리세션으로 다시 한번 빠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보시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민간 부분의 소비 지출이 둔화가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소비의 행위는 누군가의 소득 활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비를 최종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우리가 뭐 누군가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사실 그 서비스를 창출한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이그젬플이 여러분이 뭐 헤어샵에 간다든가 아니면 뭐 네일샵에 간다든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겠죠. 그러면 헤어샵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해준 분은 헤어샵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 생산 활동을 그 즉시 한 것입니다. 저희 집 뭐가 이렇게 그 뭐죠? 저기 뭐 부엌이라든가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시설 설비하시는 분을 불러서 이제 제가 수리를 했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그분은 수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한 거예요. 그 생산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소비 지출은 여러분의 소비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 활동, 생산 활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고 최종 재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입한다고 해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아요. 뭐 마트에 가서 여러분 구입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비중 있는 내구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뭐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옷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러한 최종 재화에 대한 구매 활동도 중간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생산 활동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득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소득과 생산의 감소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소득과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소비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생산이 위축되고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들의 소비가 또 줄어들겠죠. 계속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GDP 갭이 1%만큼 상승할 때 이건 좀 반대 상황이겠죠. 민간 소비 지출은 3분의 1%포인트 상승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승수 효과입니다. 만약에 x가 3분의 1일 때 IS 커브는 어떻게 생겼을까? 1 over 1 minus x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over 1 minus x는 x가 3분의 1일 때 이건 1.5와 같습니다. 분모가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고 2분의 3은 1.5니까요. 1.5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가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수 효과가 들어오게 되면 1.5배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IS 커브를 더 완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의 충격 정도가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증폭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 커브의 기울기는 B의 역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의 역수란 말이에요. 이 값이 커졌다는 것은 이것의 역수가 작아졌다는 거니까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표현했을 때 더 완만해집니다. 승수 효과가 없었을 때고요. 이게 승수 효과가 있을 때예요. 더 완만해집니다. 이게 승수 효과예요. 파란색으로 하죠. 승수 효과가 없을 때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한다고 한번 해보죠.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1%포인트만큼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승수 효과가 없을 때는 GDP 갭이 이만큼 발생하겠죠. 마이너스 B만큼. IS 커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승수 효과가 없을 때, 승수 효과가 있으면 이제 여기에 1 over 1 minus 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승수 효과가 들어오면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했을 때 GDP 갭의 변화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GDP 갭은 더 많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1.5의 B만큼 더 이렇게 GDP는 감소하게 됩니다. 경기 변동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당연히 IS 커브는 더 완만한 형태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자율을 1%포인트 인상했을 때 GDP 갭이 더 많이 확대가 되니까요.
승수 효과가 있을 때 IS 커브는 더 완만한 형태를 갖습니다. 이게 더 플랫한 거잖아요. 이게 플랫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스티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relatively 스티프한 거고요. 이건 이제 relatively flat하다고 얘기하죠. 승수효과의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상승할 때 승수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을 상회했을 때 투자가 감소해요. 투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투자 부문에 나타나는 투자 충격과 이자율 갭에 디펜드 한다고 했었고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정한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율 갭이 0%였었으면 포텐셜 GDP 투자는 항상 하나 빠졌네요. AI 그러니까 샥이 없고 이자율이 T 시점의 이자율 수준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면 포텐셜 GDP 대비 투자는 항상 일정 비율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이 비율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이건 이제 편의상 계산의 편의상 제가 B분의 1이라고 쓴 거고요. B분의 1%포인트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투자가 감소해요. 어떻게 감소하냐면 여기다 B분의 1만큼 곱하면 약분해서 정확히 1% 감소하겠죠. 정확히 1%. 그래서 포텐셜 GDP 대비 1%만큼 감소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생산 부문에서의 GDP는 제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식을 이용하면 GDP 갭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가 감소했고요. 투자가 1%만큼 감소하면 GDP 갭이 정확히 1%만큼 감소합니다. 투자가 1%만큼 감소하면요. 정확히 GDP 갭도 1%만큼 감소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DP, 그러니까 생산 부문에서의 GDP는 결국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현실 경제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다른 컴포넌트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투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거시경제에서는 다른 부문들도 함께 조정이 되어서 소비가 변하거나 그로 인해서 소비가 변하거나 그 다음에 GDP가 변하거나 이런 그 변화가 나타나요. 투자가 변하면 솔로우 성장 모형 생각해 보시죠. 그건 사실 장기에만 성립하는 모형이 아니에요. 단기에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기 모형이라고 구분하는 것이지 솔로우 성장 모형이 장기에만 작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시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 때문에 GDP가 반응할 수 있고요. 이건 생산 부문에서의 GDP가 지출 부문에서의 GDP와 같다고 하는 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하는 얘기, 이 과정이 아니라 투자는 결국은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인데 투자의 변화가 실제로 생산 활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이 메커니즘이 아닌 자본 스탁으로 인해서 혹은 노동의 투입량의 변화로 인해서 이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의 변화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의류, 음식 이런 것까지 이런 재화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화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메커니즘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은 거시경제학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생산 부문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식으로부터 투자가 변하면 당연히 GDP가 반응하겠죠. 그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1% 변하면 상승하거나 감소하면 이게 1% 상승하거나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DP 갭이 1%만큼 감소하겠죠. 0%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수 효과가 없으면 여기서 끝이에요. 네, 그냥 리세션 발생하고 끝납니다. 다음 기가 되면 리세션으로부터 경제가 회복이 되겠죠. 문제는 승수 효과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고 물리는 돌고 도는 사이클이 발생하게 돼요. 한번 보시죠. 실질 금리가 똑같이 B분의 1%포인트 상승하면 투자가 포텐셜 GDP 대비 1%만큼 감소한다는 거 보셨고요. 그래서 1%만큼 감소하면 GDP 갭이 마찬가지로 1%만큼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왜냐하면 민간 소비 지출이 GDP 갭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 여기 프리퍼런스 샥은 제가 편의상 지웠습니다. 자, 이제 GDP 갭이 1%만큼 하락하게 되면 민간 부문의 소비 지출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승수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게 1% 감소하면 소비가 1% X%만큼 줄어들겠죠. 여기 X가 있으니까. GDP 갭이 1%만큼 하락하면 소비 지출은 포텐셜 GDP 대비 X%만큼 감소하고요. 자, 이제 X%만큼 감소했으니까 GDP 갭이 추가로 X%만큼 더 감소하는 거예요. 원래 1%만큼 감소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X%만큼 더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X%만큼 GDP 갭이 감소하면 다시 민간 소비 지출이 또 감소하겠죠. 5단계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여기 제가 4단계까지밖에 안 썼지만 다시 X% 감소하면 민간 소비 지출은 포텐셜 GDP 대비 X제곱%만큼 다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X제곱% 감소하면 GDP 갭이 다시 X제곱%만큼 감소해요. 그러면 다시 가서 민간 소비 지출은 X세제곱%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승수 효과죠. 보시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GDP 갭이 1% 감소했습니다. 승수 효과가 없었으면 여기서 끝나는데 승수 효과 때문에 이제 소비가 감소하게 돼요. 여기가 C겠죠. 소비가 감소하면 이제 여기는 이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YT는 CT, IT, 요 앞에 있는 이식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도 괜찮고 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X% 감소했으니까 이제 GDP 갭이 X% 감소하겠죠. 네, X% 감소하면 GDP 갭이 이제 소비가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승수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제곱% 감소했으니까 다시 GDP 갭이 똑같이 X제곱% 감소하고요. GDP 갭이 X제곱% 감소하면 여기에 다시 승수 효과 X를 곱해서 소비는 X세제곱% 또 감소합니다. 추가로 감소하는 거예요. 추가로. 마찬가지로 추가로 다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충격이 발생하면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시간에 어떤 시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이렇게 증폭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원샷에 쫙 한 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승수 효과가 있다면 최초의 GDP 갭이 1% 감소하게 되고요. 승수 효과로 X% 소비의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승수 효과로 X제곱%, 세 번째 X세제곱% 이걸 다 더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쫙 다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모르는 학생들 위해서 제가 하나 한번 해보면 이건 그냥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뭐 크게 굳이 저도 공식 같은 거 잘 안 해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학 와서 대학 가서 많이 좋아졌죠. 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쭉 다 더하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이걸 이제 우리가 s라고 한번 써보죠. 다 더해놓은 값을 s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s를 찾는 거예요. s를 어떻게 찾냐면 양변에 x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x를 곱해요. 1에다가 x를 곱하면 x, x에 x를 곱하면 x제곱 쭉 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요.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왼쪽은
S-X의 S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없어지고 뒤는 다 없어지겠죠. 예, 무한대까지 다 없어져요. 남는 건 1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left hand side는 1-x의 s와 같으니까 양변을 1-x로 나누어 주면 예, s는 예, 1/1-x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였냐면 IS 커브 우리가 도출했을 때 B에 곱해졌던 바로 그 값이죠. 1/1-x. 그래서 GDP는 사실은 승수효과가 없었으면 정확히 1% 감소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승수효과 때문에 1/1-x%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x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승수효과로 인해서 GDP가 감소하는 정도는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만약에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면 승수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리세션의 정도는 한 1.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1.5배 정도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간 소비 지출의 변화, 앞에 테이블 다시 한번 보시면 소비는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GDP와 차이를 비교해 보면 1만큼 적어요. 그래서 X부터 쭉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겠죠. 두 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부터 무한대로 더한 게 1/1-x와 같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1을 빼도 되고요. 자, 이런 것이죠. 예, 1/1-x에서 1을 빼면 돼요. 이 값은 1-x의 1-1이죠. 1에 마이너스 1-x가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거죠. 1 대신에 1-x 나누기 1-x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빼면 예, x분의 1-x가 돼.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예,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이걸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s라고 두고요. 양변에 x를 곱해요. x 제곱, x 세제곱 쭉 그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뺍니다. 그러면 왼쪽은 1-x의 s와 같고요. 여기에는 남는 건 x밖에 없겠죠. 똑같이 빼주면 x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 s는 예, x 오버 1-x가 돼요. 뭐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방법은 뭐 예.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은 얼마만큼 반응하는가? x 나누기 1-x만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없었으면 x가 제로니까 이자율의 변화가 민간 소비 지출에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승수 효과로 인해서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지게 되면 소비는 GDP 갭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 승수 효과 때문에 소비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3분의 1이라면 최초의 실질 이자율이 b분의 1%만큼 상승할 때 GDP 갭의 크기는 아까 제가 여기 썼듯이 1.5%가 되겠죠. 승수 효과는 기본적으로 리세션의 정도를 키우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생략하고 정부 지출, 그러니까 뭐 C에 대한 이야기, 미시경제 이론으로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 C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고요. 그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서시스랑 라이프 사이클 모형으로부터 승수 효과까지가 다 미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IS 커브의 첫 번째 컴포넌트인 소비였었던 것이고, 투자는 생략하고 정부 지출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아서 그냥 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정부 지출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단기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변동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카운터 시클리컬 피스컬 팔러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을 피스컬 팔러시라고 하고, 이 피스컬 팔러시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경기 변동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재정 정책을 우리가 카운터 시클리컬 피스컬 팔러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뭐 제대로 작동한다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 부양을 하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이제 경기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정부의 이제
그 의사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 재반 여건으로 인해서 경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오히려 단기의 경기 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정부의 재정 정책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입하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세율 조정이라든가 주세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이 2분기에 실업률이 정말 사상 최고로 높았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이제 연장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서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수준을 인상하거나 지급 기간을 늘려주는 형태로 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 반드시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만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다양한 사회보장 지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시행할 수 있고요. 오, 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다 못 끝냈는데요. 어, 그냥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늦게 끝내서 죄송합니다.